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그리고 인간답게 행동하라는 식의 다짐을 적는 통치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피 튀기는 검투사 시합과 신앙을 이유로 한 박해를 승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아닙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된 철학자 황제,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정말로 훌륭한 황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유명한 스토아주의는 그저 지극히 어두운 내용이 담긴 책을 가리는 아름다운 표지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이상화된 그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철학자가 아닌 통치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결론은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악인임을 아는 악당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선의로 가득했지만 그 선한 의도가 제국을 파국으로 이끈 덕스러운 인물이 더 나쁠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때는 서기 2세기,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불렀던 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른바 오연제 우셴디라 불리는 황제들 중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이 아닌 가장 유능한 후계자를 선택하여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졌으며 로마를 강력함과 번영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61년, 역설적이게도 제위에는 가장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듯 보였던 인물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군사령관이 아닌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자기 통제, 의무, 그리고 운명 수용을 가르치는 철학인 스토아주의의 추종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이 이성적 질서, 즉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주된 목표는 이 질서와 자신의 본성에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상적인 스토아 통치자는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사적인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완벽한 황제의 조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훨씬 복잡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연 어떤 면에서 명성을 얻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법률 분야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사납고 엄격한 군인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그는 민사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법정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때로는 열하루에서 열이틀 동안 연달아 법원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법 정의를 더욱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더욱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인들의 지나친 잔혹함으로부터 노예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에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 해방 절차를 간소화했고 상속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가 앉아서 평범한 시민들의 소송을 끈기 있게 심리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영합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정의, 창기, 원칙을 진정으로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황제로서 자신의 임무는 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접근하기 쉽고 자비로운 국부 고프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긍정적인 업적을 논할 때 그의 사회 정책은 단연 돋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백성에 대한 관심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황제는 고아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양육제도 Alimentary Institutes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상 역사상 최초의 국가적 사회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이는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정됩니다. 황제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전염병 및 그 후유증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재산과 궁궐 자산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파우스티나의 보석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도시를 떠나 피난할 때 황제는 역병의 중심지인 로마에 남아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스토아 철학의 의무를 몸소 실천한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개인적인 겸손은 이미 생전부터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로나 칼리굴라처럼 사치에 젖어 살았던 선대 황제들과 달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의 금욕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에는 부와 명예의 덧없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검소한 의복을 입었으며 화려한 의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는 그를 어릴 때부터 검소함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된 후에도 그는 이러한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리는 동상이나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제안할 때면 그는 그 돈을 국가에 유익한 일에 쓰는 것이 낫다며 자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로마의 엘리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들처럼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미덕은 그의 권력과 인기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토록 짊어져야 했던 그가 가장 싫어했던 역할인 군 사령관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황제의 성격과는 반대로 그의 통치 기간은 거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다뉴브 국경 지역의 게르만족과 사르마티아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위 마르코만니 전쟁을 일으켰죠. 이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족들은 방어선을 뚫고 제국 깊숙이 침입하여 심지어 이탈리아 본토까지 도달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로마는 실제로 침략당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책과 사색을 즐겨하던 철학자는 결국 갑옷을 입고 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약 17년, 즉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황제는 직접 군대를 지휘했고 행군 캠프에서 생활하며 병사들과 군 생활의 모든 고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곳 추위와 죽음으로 둘러싸인 천막 안에서 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명상록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조화를 지키려 했던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휘관으로서 거둔 성과는 종종 의문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는 카이사르나 트라야누스 같은 천재적인 전략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승리는 얻기 힘들었고 고통스러울 만큼 처절했으며 유혈이 낭자했다.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때로는 로마가 패망 직전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업적은 화려한 전술적 기동이 아닌 그의 불굴의 끈기와 강인한 정신력에 있었다. 그는 로마에 꺾이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황제가 전선에 직접 머무는 것만으로도 군단병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병사들은 황제가 자신들과 고난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이는 곧 그들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결국 막대한 노력과 희생을 치른 끝에 그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야만족들을 도나우강 너머로 몰아냈으며 국경을 영구히 안정화하기 위해 그들의 영토에 2개의 새로운 속주를 건설할 계획까지 구상했다. 비록 그는 이 계획을 완수하기 전에 생을 마감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완수한 셈이었다. 바로 제국을 붕괴의 위협에서 구해낸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황제로서 그의 책무는 로마를 수호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건강과 안락함, 그리고 결국 생명까지 희생하며 그 책무를 완벽하게 이행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통치 기간 중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을 딜레마에 빠뜨린 이 문제, 즉 기독교 박해부터 시작하죠. 보편적 인간애를 설파했던 현명하고 인도적인 철학자가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박해를 승인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기독교 박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잔혹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177년 갈리아에서 발생한 소위 리옹의 순교자들 사건입니다.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잔혹하고 정교한 고문을 당했으며 경기장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히 이를 묵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처형들을 개인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철학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가 아니라 위험한 이단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과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했고 이는 곧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군 복무를 거부했고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으며 그들에 대해서는 끔찍한 소문들, 예를 들어 의식적인 식인 행위 같은 소문들까지 돌았습니다. 둘째로 스토아 철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지극히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운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택하는 광신적이고 연극적인 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선에서 이러한 죽음을 건전한 이성이 아닌 단순한 고집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며 경멸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순교에서 고귀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기반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전복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역병과 전쟁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를 수호하는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배신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복종과 체제 안정성을 해친 국가에 대한 범죄자들을 처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잔인한 논리지만 현대적 인본주의자가 아닌 로마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의 행동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다음 비판 항목은 경제입니다. 안토니누스 왕조의 황금기는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역병 패스트의 유행은 제국의 국고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정 상황은 최악이었고 돈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 황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하는 대신 가장 쉽고도 파괴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 훼손입니다. 그는 제국의 주요 주화인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데나리우스의 약 80%의 은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7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숨겨진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국가는 병사들과 관리들에게는 가치가 떨어진 돈을 지급하면서도 세금은 온전한 가치를 지닌 주화로 징수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조치 덕분에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로마 화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향후 100년 동안 제국을 괴롭힐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량한 황제라 불린 그가 미래 세대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철학자와 통치자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부와 물질적 풍요를 경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렇게 쉽게 화폐가치 절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단지 금속 조각에 불과했으며 국가를 구원한다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미덕, 의무,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경제는 그에게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개인 소유물을 매각하며 사제를 털어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도덕적 귀감뿐만 아니라 유능한 재정관리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화폐 변조 결정은 선한 의도, 이 경우에는 당장 로마를 구하겠다는 목적과 어떻게 경제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제국이 생존을 위해 치른 대가였으며 그 비용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락거리는 어땠을까요? 자기 통제와 이성에 대해 논하던 사람이 과연 피의 검투사 시합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치기간 역시 이 잔혹한 로마의 전통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 중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주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검투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콜로슴 경기장에는 수백 명의 검투사와 맹수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잔혹한 구경거리를 어느 정도 인간화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명령에 따라 검투사들에게 둔탁한 무기가 지급되어 싸움이 덜 치명적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피는 강물처럼 계속 흘렀고 황제 역시 온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깊이 뿌리 내린 전통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검투 시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용맹함, 죽음에 대한 경멸, 그리고 로마의 위용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둘째, 스토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에 용감하게 맞서는 검투사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정신을 시험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방식 중 이 부분은 거대한 위선 혹은 최소한 심각한 내적 충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보편적 형제애와 연민을 설파했던 그가 정작 군중의 환호를 위해 사람들이 서로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묵묵히 관망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속한 시대와 그 잔혹한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방증합니다. 그는 고차원적인 사유에 몰두할 수 있었지만 군주로서 백성들이 원하는 빵과 오락거리를 제공해야만 하는 현실적 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수양에는 완벽했던 스토아 철학이 냉혹한 정치적 현실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다뉴브 강가 천막 안에서는 철학자로 머물 수 있었을지 모르나 로마에서는 도덕적 타협을 감수해야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시아비야말로 그가 치른 도덕적 타협 중 가장 잔혹하고 피로 물든 대가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로마를 파멸로 이끈 바로 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수많은 업적을 지워버리고 제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은 대실책 말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콤모두스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이 시대의 안정은 혈통이 아닌 입양의 원칙, 즉 친아들이 아닌 가장 덕망이 있는 인물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지명하는 시스템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네르바는 트라야누스를, 트라야누스는 하드리아누스를,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그리고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다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양자로 삼았죠.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와 이성을 중시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갑자기 이 오랜 전통을 깨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인 콤모두스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고 결국 유일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콤모두스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허영심, 잔혹성,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모든 부정적 징후들을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거창한 철학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왕조 계승의 원칙은 여전히 매우 강력했습니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러한 전통을 깨는 행위는 모욕으로 비칠 수 있었고 이는 곧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했고 코모두스가 결국은 바르게 될 것이라 마지막까지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코모두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훌륭한 조언자들을 붙여주었으며 그의 성격을 단련시키기 위해 전쟁터까지 데려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권력의 무게가 코모두스를 책임감 있는 통치자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성애적 맹목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제국을 다스리기에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의 스토아 철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환상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던 그 철학이 자신의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성이 아닌 감정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생애 최대의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후폭풍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서기 180년에 사망하자마자 코모두스는 즉시 다뉴브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야만족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모든 정복지를 포기하고 오로지 향락에 빠지기 위해 서둘러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통치는 방탕과 공포, 자기애로 점철된 17년간의 희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헤라클레스라 칭한 그는 황제에게는 전례 없는 치욕인 검투사로서 경기장에 나섰고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국고를 모두 탕진했으며 극심한 편집증으로 인해 수많은 원로원 의원과
장군들을 처형했습니다. 코모두스의 통치는 결국 황금시대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제국을 3세기 위기로 알려진 일련의 잔혹한 내전 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생을 안정과 질서를 위해 싸웠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손으로 혼란과 몰락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야만족으로부터 로마를 지켰지만 정작 내부의 야만족,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로마를 넘겨준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아주의는 이 모든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신봉했던 스토아 철학은 4가지 핵심 덕목, 즉 지혜, 정의, 용기, 그리고 절제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진정으로 이 원칙들을 따르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법률 개혁은 정의의 발현이었습니다. 그의 사적인 겸손함은 절제였죠. 전쟁에서의 행동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성은 멈추지 않는 지혜의 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의무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의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의무, 그리고 우주의 이성인 로고스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이 의무는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황제의 의무가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전쟁의 잔혹성을 정당화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의무였기에 기독교인 박해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국가를 구원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였기에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 정당화했죠. 스토아주의는 그에게 단순한 위안의 원천을 넘어 가장 가혹한 조치들까지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스토아 철학이 그를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황제로 만드는 것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덕목과 의무 이행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때로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들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내면의 고군분투에 너무 몰두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서 자신의 의무대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고심했을 뿐, 그것이 10년이나 20년 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콤모두스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한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아들을 믿고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황제로서의 의무는 개인적인 비극을 감수하더라도 로마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선택에서 그는 황제로서의 의무보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인간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실수였지만 제국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연 훌륭한 황제였을까요? 역사의 질문들이 대개 그렇듯 그 대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를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폭군들과 비교한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에 헌신하고 미덕을 갖춘 통치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사적으로도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권력의 짐을 짊어지고 로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던 야만족의 침입을 그는 막아냈습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하려 노력했고 일반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러한 점들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처한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최고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거운 짐, 즉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통치자들과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훨씬 더 암울합니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래 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종교적 불관용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또한 그의 비극적인 후계자 선택은 선대 황제들이 일궈낸 안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혼란과 내전의 시대를 여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선량한 인간이자 훌륭한 철학자였던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통치자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의 통치 자체는 비극이었습니다. 선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갔지만 의무와 상황에 의해 강요된 그의 행동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는 제국을 벼랑 끝에서 지켜냈지만 의도치 않게 제국을 더욱 끔찍한 새로운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비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실용주의자가 절실한 황제의 자리에서 이상주의자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의 스토아 철학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역병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도왔으니까요. 하지만 국정 운영의 도구로서 사용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치적 유연성을 가르쳐주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친아들 속에서 자라날 미래의 괴물을 알아보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치 철학자가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듯 질서와 조화, 그리고 미덕을 추구하며 제국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영혼이 아닙니다. 제국은 모순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악덕으로 가득 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메커니즘이며 항상 이성과 도덕의 법칙에 순응하지는 않죠. 결국 철학이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정치의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는 의도와 결과의 간극,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국가적 필요성 사이의 괴리를 영원히 상기시키는 교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류 사상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명상록을 남겼는데 이 책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지침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철학자로서의 그의 유산은 이렇게 불멸합니다. 하지만 황제로서의 유산은 훨씬 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는 강함, 때로는 잔혹함까지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선량함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적 갈등, 즉 왕좌에 앉은 철학자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그토록 매력적이고 교훈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성인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했던 한 사람이었죠. 그가 품위와 실수,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간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높은 도덕적 원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헌신, 개인적인 겸손, 그리고 정의롭게 통치하려는 노력은 그를 역사상 가장 고결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군사적 재앙에서 구했고 백성들의 아버지 국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통치는 잔혹함, 경제적 실책,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후계자 선택 실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스토아 철학은 인간으로서는 강점이었지만 황제에게는 약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몇몇 냉혹한 정치 현실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설 속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복잡하고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에서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치자에게 개인적인 덕성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잔혹하더라도 효율성이 더 중요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에게 영웅입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인물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